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빌더가 되어 볼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망치와 못이 필요하듯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답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오늘 배울 퍼셉트론이에요. 이 도구 상자 안에는 생물학적 뉴런의 원리부터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차 엔트로피까지 인공지능의 기초를 조립하는 모든 재료가 들어있어요. 시그마 기호는 여러 값을 모두 더한다는 뜻이고, 알파벳 W는 각각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하는 가중치를 의미하죠. 수식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이제 이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현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스스로 학습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조립해볼까요?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기계가 데이터와 함께 스스로 공부하며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컴퓨터 방식은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줘야 했어요. 예를 들어 사과를 인식시키려면 빨간색이어야 하고 동그란 모양이어야 한다는 식의 규칙을 일일이 입력했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달라요. 수만 장의 사과 사진을 기계에게 보여주면 기계는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차가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고 음성인식기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핵심 원리예요. 직접적인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본질입니다. 데이터라는 먹이를 먹고 기계가 스스로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건 사과야, 이건 포도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정답을 의미하는 레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를 기계에 입력하면 기계는 그 정답을 맞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죠. 우리가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사진 속 물체를 찾는 모델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해요.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여기에는 선생님도 정답 이름표도 없어요. 기계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 뭉치를 보면서 스스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묶어냅니다.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슷한 소비 성향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는 군집화 작업이 대표적인 예시죠. 정답이 있으면 지도학습, 정답 없이 스스로 패턴을 찾으면 비지도 학습이라고 기억해주세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된답니다. 방금 배운 두 학습 방식은 목적에 따라 분류와 군집화라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연결돼요. 먼저 지도학습의 대표격인 분류 알고리즘을 볼까요? 기계는 이미 오리라는 정답을 배운 상태에서 새로운 사진을 보고 이것은 오리인가요? 아니면 오리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 또는 아니요처럼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죠. 반면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 알고리즘은 조금 달라요.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에게 비슷한 동물끼리 한번 모아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는 깃털이 있는지 다리가 두 개인지 같은 데이터상의 특징을 스스로 파악해서 오리들은 오리들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뭉치게 만듭니다. 즉, 분류는 이미 정해진 칸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고 군집화는 데이터들 사이의 친밀도를 계산해서 새로운 칸을 직접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 인공지능 서비스가 정답을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숨겨진 그룹을 찾아야 하는지에 따라 이 도구들을 골라 쓰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심장,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볼게요.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을 수학으로 흉내낸 모델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뉴런 끝부분의 수상돌기에서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고 이 신호들이 세포체에 모였다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축삭돌기를 통해 다음 세포로 전기를 쏘아 보낸다는 사실이죠. 퍼셉트론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왔습니다. 입력값은 뇌로 들어오는 신호이고 가중치는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 통로인 시냅스의 두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포체는 들어온 신호를 모두 더하는 합산 함수가 되고 축삭돌기는 신호를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가 됩니다.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진화시켜온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우리가 컴퓨터 안에 코드로 구현해낸 것이죠. 결국 인공지능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뇌의 한 조각을 닮아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퍼셉트론이 작동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보의 입력입니다. 기계가 세상을 인지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들어와야겠죠? 이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우리는 입력값이라고 부르고 수학 기호로는 알파벳 X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수많은 픽셀 하나하나의 밝기값이나 센서가 측정한 장애물과의 거리 데이터가 바로 이 X값이 됩니다. X1은 첫 번째 센서의 거리, X2는 두 번째 센서의 거리,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정보가 퍼셉트론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기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준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라도 입력되는 데이터가 깨끗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고 넣을지 항상 깊이 고민하곤 하죠. 주변의 모든 환경 정보를 숫자로 바꾸어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이 학습의 시작입니다. 입력값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중치와 편향을 적용합니다. 가중치는 알파벳 W로 표시하는데 각 입력값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결정하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비가 올지 예측할 때 구름의 양은 가중치를 높게 두고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중치를 0으로 낮추어 무시하는 식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W0이라고 부르는 편향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해요. 이건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라는 숫자와 곱해져서 더해지는 값인데 모델의 기본적인 민감도를 결정해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자신감이나 태도 같은 것이죠. 가중치가 특정 정보에 반응하는 정도라면 편향은 전체적인 판단의 기준선을 위아래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다이얼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된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가중합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앞서 받은 입력값들과 각각의 중요도인 가중치를 서로 곱한 다음 그 결과들을 모두 하나로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신호의 총량은 가중치 0과 입력값 0을 곱한 것에 가중치 1과 입력값 2를 곱한 것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데이터까지 모두 합산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값이 바로 뉴런 내부에 쌓이는 신호의 총량이에요. 우리 뇌에서도 여러 감각기관에서 온 신호들이 뇌세포 한가운데로 모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정이죠. 만약 가중치가 큰 입력값이 들어온다면 신호의 총량은 확 커질 것이고 반대로 가중치가 0에 가까운 값들이 들어오면 신호는 거의 쌓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통합하는 가중합 단계가 있어야만 기계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기 직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4단계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가중합을 통해 모인 신호를 다음 단계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최종 스위치 역할을 하죠. 우리 뇌의 뉴런도 신호가 적당히 모이면 가만히 있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만 전기를 찌릿하고 발생시켜요.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신호의 총량이 0보다 크면 1이라는 숫자를 뱉으며 활성화되었다고 알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하며 조용히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1은 긍정적인 신호나 합격, 0은 부정적인 신호나 불합격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앞에 있는 물체를 사람이라고 판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정보를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이 스위치 덕분에 인공지능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지능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퍼셉트론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로 실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회귀예요. 이건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의 기온 데이터를 넣으면 내일의 온도가 몇 도일지 숫자로 딱 맞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류입니다. 데이터를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일이에요. 길을 가다 카메라에 잡힌 물체가 보행자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형회귀가 내일의 주가나 온도처럼 흐르는 숫자를 맞히는 거라면 분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퍼셉트론은 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엔진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대한 인공신경망도 결국은
이 퍼셉트론들을 수없이 많이 연결해서 더 복잡한 예측과 분류를 해내는 것뿐이거든요. 이제 이 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맞히고 그룹을 나누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선형회귀라는 말을 들으면 수학 시간이 떠올라 조금 긴장되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 점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 하나의 직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의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1시간 공부한 친구, 5시간 공부한 친구들의 점수 데이터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보면 대략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이때 기계는 그 점들 사이를 지나가는 가장 완벽한 직선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 직선만 있으면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가 3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을 받을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인공지능이 선형회귀를 한다는 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점들을 실로 꿰어 하나의 선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과정이죠. 이 선이 데이터의 분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예측력이 결정된답니다. 우리가 그은 선이 정말 최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계는 아주 엄격한 수학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바로 최소제곱법이라는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가 만든 선과 실제 데이터 점들 사이의 수직 거리를 하나씩 다 잽니다. 이 거리가 바로 오차예요. 그런데 단순히 오차를 더하기만 하면 양수와 음수가 섞여서 오차가 0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는 영리하게 각 오차를 제곱해줍니다. 수식으로 보면 오차의 제곱합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 실제 값인 y에서 예측 값인 y햇을 뺀 것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오차들의 합이 가장 작아지도록 선의 위치와 기울기를 계속 조정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오차가 0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천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를 들고 오차를 하나하나 재며 선을 다듬는 기계의 끈기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회귀가 아닌 분류를 살펴볼게요. 회귀가 점들을 관통하는 선을 찾는 작업이었다면 분류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완벽하게 가르는 벽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벽을 우리는 결정 경계라고 불러요. 초록색 점들을 1번 클래스, 빨간색 점들을 2번 클래스라고 했을 때 퍼셉트론은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분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선을 긋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가중치 1과 입력값 1의 곱에 가중치 2와 입력값 2의 곱을 더하고 거기에 편향 b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지점들을 이은 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위쪽 영역의 데이터가 떨어지면 초록색이라고 판단하고 아래쪽 영역이면 빨간색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즉, 분류는 복잡하게 섞여있는 데이터 세상을 깔끔하게 구획 정리하여 기계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하는 마법 같은 작업입니다. 이 경계선이 정확할수록 기계는 실수 없이 세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분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차의 시각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는 매 초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퍼셉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은 학습된 결정 경계들을 활용해서 렌즈에 포착된 물체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파악해내죠. 저기 걸어가는 형체는 보행자군. 저 빨간 불빛은 신호등이야. 그리고 옆에서 달리는 건 자동차고 뒤따라오는 건 자전거야 라고 말이죠. 이 모든 분류 작업이 눈 깜빡할 사이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퍼셉트론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 개의 퍼셉트론을 확장해서 쌓으면 이렇게 복잡한 도로 상황도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지능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찰나의 순간마다 세상을 정확하게 분류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학적인 경계선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초기 퍼셉트론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활성화 함수로 사용했던 계단 함수입니다. 계단 함수는 신호가 기준을 넘으면 갑자기 0에서 1로 수직 점프를 하죠. 그래프를 보면 아주 딱딱하고 가파른 모양이에요. 문제는 이런 모양은 수학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려면 오차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역추적해서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 미분을 통한 기울기 계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계단처럼 뚝 끊겨 있는 곳에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 기계가 어디로 얼마나 움직여야 오차가 줄어들지 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안개 낀 산에서 경사도를 알 수 없어 내려가는 길을 못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는 한동안 정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도 수학적인 한계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만 했던 셈이죠.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계단 함수의 딱딱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죠? 0과 1 사이를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연결해 줍니다. 이 곡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모든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부드러운 곡선 덕분에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든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기계는 이 기울기를 따라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신경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학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안개가 걷히고 지면의 경사가 매끄럽게 드러나니 기계가 오차라는 골짜기를 내려가 최저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입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계산기에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진정한 학습자로 진화하게 만든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답니다. 시그모이드가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면 현대 딥러닝을 초고속으로 발전시킨 건 바로 렐로 함수입니다. 이름은 선형 정류 유닛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시그모이드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입력값이 음수이면 무조건 0을 출력하고 양수이면 받은 값 그대로를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왼쪽은 바닥에 붙어 있고 오른쪽은 시원하게 쭉 뻗어 있죠. 왜 이 간단한 함수가 시그모이드보다 더 뛰어날까요? 시그모이드는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눕게 되어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렐로는 양수 구간에서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산 과정도 복잡한 지수 연산 없이 단순해서 대규모 연산에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들은 대부분 이 렐로 함수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활성화 함수랍니다. 퍼셉트론은 단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천재가 되는 비결은 끝없는 반복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로 예측을 해보고 얼마나 틀렸는지 오차를 계산한 뒤 그 원인을 거꾸로 찾아가는 역전파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부품인 가중치를 미세하게 수정하죠. 이 과정을 거대한 순환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하고 틀리고 배우고 수정하기를 수만 번 반복하면서 기계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면서 몸의 균형을 조금씩 맞추어 가는 과정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엉뚱한 예측을 하던 퍼셉트론도 이 거대한 순환 엔진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정답을 척척 맞히는 똑똑한 모델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스로 단점을 보완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심장이 바로 이 순환 구조 안에 들어있답니다. 순환의 첫 단추는 데이터를 끝까지 통과시켜 예측값을 만드는 전방 전달 단계입니다. 현재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와 편향값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신경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밀어 넣어보는 거예요. x1과 x2의 가중치를 곱하고 모두 더한 뒤 활성화 함수 스위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이름의 구슬이 하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가 내놓은 현재의 임시 결과가, 즉 예측값이 되는 것이죠. 아직 학습 초기라면 이 예측값은 정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질러봐야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정보를 보내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뒤이어 올 학습의 단계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가 신경망이라는 통로를 타고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퍼셉트론의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예측을 했으면 이제 성적표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차 계산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진짜 정답인 y와 방금 인공지능이 뱉어낸 어설픈 예측값이 알파를 엄격하게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으로는 오차를 뜻하는 기호 델타 1은 예측값 알파 1에서 실제 정답 y1을 뺀 값과 같습니다.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 모델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아주 훌륭하게 공부했다는 증거가 되죠. 인공지능은 이때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차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에서 어느 부품을 고쳐야 할지 정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엄격하게 채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숫자로 마주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능으로 거듭나기 위한 겸손한 배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확인했으니 이제 원인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역전파는 발생한 오차 정보를 결과물에서부터 입력단 방향으로 거꾸로 전달하는 아주 영리한 과정이에요. 결과가 틀렸으니 이 결과에 책임이 있는 각 가중치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너 때문에 오차가 이만큼 생겼어. 그러니까 다음번엔 너의 값을 좀 조정해야 해라고 각 부품에게 꾸지람과 조언을 동시에 건네는 셈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오차 델타가 네트워크를 거슬러 올라가며 가중치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오차가 생겨도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엉뚱한 곳을 고치게 될 텐데 역전파 덕분에 우리는 정확히 어떤 가중치가 범인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흐르는 정보의 역류, 이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들도 길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는 공정한 피드백 시스템인 거죠. 드디어 순환의 마지막 가중치 업데이트 단계입니다. 역전파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다이얼을 돌려 값을 수정할 때예요. 이때 우리는 경사하강법이라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깊은 골짜기 모양이죠. 위쪽은 오차가 큰 지점이고 맨 아래 바닥이 오차가 0에 가까운 최소 오차 지점입니다. 기계는 현재 자신의 오차 위치에서 경사를 따라 아주 조금씩 아래로 발을 내딛습니다. 가중치 다이얼을 미세하게 재조정하면서 말이죠. 한 번에 너무 크게 돌리면 골짜기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조금씩 값을 바꿔나갑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조정한 후에는 다시 1단계인 입력 및 예측으로 돌아가요. 이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거치다 보면 공은 결국 골짜기 가장 깊은 곳, 즉 오차가 가장 적은 완벽한 가중치 조합에 도달하게 됩니다. 끈기 있게 다이얼을 깎아나가는 이 과정이 인공지능을 장인으로 만드는 핵심 비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거리를 기반으로 오차를 쟀어요. 하지만 현실에는 거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바로 분류 문제죠. 사진 속 동물이 고양이일 확률이 80%인지 아니면 20%인지처럼 확률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점과 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식이 잘 맞지 않아요. 정답에 대해 기계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평가할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해진 것이죠. 틀렸다면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얼마나 터무니없이 틀렸는지 혹은 아깝게 틀렸는지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신의 정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오차 계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거리라는 물리적인 잣대를 버리고 확률이라는 논리적인 잣대를 손에 쥐는 순간이죠. 과연 기계의 확신을 우리는 어떤 숫자로 점수 매길 수 있을까요? 이제 인공지능의 사고방식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확률 오차를 재는 똑똑한 방법, 바로 교차 엔트로피의 직관을 알아볼까요? 양궁 선수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빨라요. 만약 기계가 정답에 대해 95%의 높은 확률로 확신하고 실제로 정답을 맞췄다면 이건 아주 훌륭한 상태죠? 이때는 오차 점수를 아주 작게 줍니다. 반대로 정답이 아닌 것에 90%나 확신을 가졌거나 갈팡질팡하며 낮은 확률을 내놓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오차합에 아주 큰 페널티를 주어서 기계를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틀렸는데 확신까지 했다면 더 큰 벌을 주는 식이죠. 교차 엔트로피는 이렇게 모델이 정답에 얼마나 가까운지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고른 확신으로 정답을 맞히면 칭찬을, 빗나간 확신으로 오답을 내면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기계가 겸손하게 정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최고의 교육 방식이죠.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율로그를 활용합니다. 자율로그는 확률값이 1에 가까우면 0이 되지만 0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음의 무한대로 아주 급격하게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기계가 낸 확률값들의 2로그를 취해서 모두 더해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계가 자신감이 없을수록, 즉 확률이 낮을수록 로그 값은 거대한 음수가 되어 강력한 수학적 페널티를 발생시키거든요. 수식으로 보면 확률 0.2, 0.5 등을 모두 로그를 취해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점 이상 같은 값이 나오는 식이죠. 이 로그라는 도구 덕분에 우리는 기계의 아주 작은 불확신도 놓치지 않고 큰 숫자로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률이라는 부드러운 숫자를 로그라는 톱보기를 통해
아주 매서운 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 가진 절묘한 성질을 이용해 기계에게 정답을 향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아주 똑똑한 설계랍니다. 방금 계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로그를 취하니 결과값이 음수로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오차나 손실은 직관적으로 양수여야 이해하기 편합니다. 오차가 클수록 숫자도 커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씁니다. 전체 식의 양쪽에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음수값들이 모두 양수로 뒤집히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차가 클수록 양의 수치도 커지는 완벽한 손실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로그 확률 값들을 다 더한 결과가 플러스 3.23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숫자가 크면 기계가 아주 많이 틀린 것이고 작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부호 바꾸기 같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경사하강법 엔진이 목표로 삼아야 할 양수값의 손실 언덕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방향을 바로잡아 학습의 길을 명확히 밝힌 단계입니다. 드디어 분류 오차 계산의 끝판왕, 이진 교차 엔트로피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식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똑똑한 스위치와 같아요. 정답 y가 1일 때는 수식의 앞부분인 y 로그 p만 작동하고 뒷부분은 0이 되어 사라집니다. 반대로 정답이 0일 때는 앞부분이 죽고 뒷부분인 1 y 로그 1 p만 작동하죠. 즉, 정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알아서 필요한 오차만 계산해주는 자동 스위치 공식인 셈입니다.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기계는 정답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 모두에서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한 줄의 수식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기호 뒤에 대괄호를 열고 정답 곱하기 로그 확률 더하기 1 마이너스 정답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확률을 계산하는 이 아름다운 식은 현대 인공지능이 0과 1 사이에서 정답을 찾아 헤매는 모든 과정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이 공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파란색 선은 정답이 1인 경우입니다. 기계가 1이라고 잘 예측하면 손실은 0에 가깝지만 만약 0에 가깝게 잘못 예측하기 시작하면 오차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기계에게 너는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확신을 하고 있어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모델이 정답과 반대 방향으로 확신을 가질 때 주어지는 이 치명적인 페널티 덕분에 인공지능은 아주 빠르게 자신의 오판을 교정하게 됩니다. 틀렸는데 확신까지 하는 최악의 상황을 원천 봉쇄하는 수학적 회초리인 셈이죠. 이 가파른 곡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기계는 자연스럽게 오차가 가장 적은 정답의 길로 유도됩니다. 수학이 설계한 이 가파른 언덕 덕분에 인공지능은 엇나가지 않고 올바른 지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폭발적인 오차가 만드는 강력한 교육 효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최종 손실을 도출하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 방금 배운 페널티 점수를 다 구한 다음 이를 전체 데이터 개수인 n으로 나누어 평균 오차를 구합니다. 화면 예시를 보면 총 페널티 합 3.23을 데이터 4개로 나누어 약 0.8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 0.8이라는 수치가 바로 우리의 경사하강법 엔진이 0으로 깎아내려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정답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한두 번 잘 맞히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맞히는지를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죠. 인공지능 빌더인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 0.8이라는 숫자를 끈기 있게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목소리를 하나의 평균값으로 요약하여 학습의 나침반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의 심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구조입니다. 퍼셉트론은 자연의 뉴런을 모방한 수학적 스위치였죠. 둘째, 활성화입니다. 렐로와 같은 함수를 통해 딱딱한 계산에 유연한 비선형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셋째, 평가입니다. 교차 엔트로피라는 엄격한 잣대로 모델의 오차를 정확하게 채점했죠. 마지막 넷째, 학습입니다. 경사하강법과 역전파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하며 발전했습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모여 현대의 거대한 인공지능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도구들을 다룰 줄 아는 당당한 인공지능 빌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퍼셉트론이라는 작은 벽돌들이 쌓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지능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벽돌들을 수천 개 쌓아 올린 더 거대한 신경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